안녕하세요. 개포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오랜만에 상담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자 사례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분은 2006년부터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어 어머니와 제가 각각 2분의 1씩 공동 상속받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5월 5일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어 어머니 시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동거 상속주택이 상속에서 많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서 가장 추징을 많이 당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쉬운 듯 어려운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동거상속주택이 뭘까요? 동거상속주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효녀와 효자에게 주는 세금 인센티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동거상속제도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죠. 동거상속주택이 뭔가요? 자, 동거상속주택이라는 것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경감해주고 또 상속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인정해주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림이 그런데 좀 모호한 말들이 있죠. 장기간,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야? 이때 장기간은 계속해서 10년을 말합니다. 그냥 10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10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상속인, 어떤 상속인을 말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당연히 아들, 딸인 것이죠.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사위도 이제는 상속인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2022년 1월 이후이고 또 대습 상속한 경우만 우리가 해당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동거상속주택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야? 자, 동거상속주택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상속과세가에서 이 주택 가격의 10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단 한도가 6억이에요. 그걸 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동거상속주택의 공제액은, 자, 상속가격에서 일단 만약에 그 상속주택을 담보로 한 어떤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를 빼줍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1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6억 원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됐냐? 이 6억까지 공제해 준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전에는 80%의 5억까지만 공제해 준 건데 그만큼 상속세 공제 혜택이 넓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속세 동거 상속주택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딱 그 사이즈에 맞게 한 건데, 자, 사례가 일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자, 주택 가격이 똑같이 일반 상속도 11억, 동거 상속주택도 11억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은 일괄공제 5억 인정되잖아요. 자, 5억 같이 공제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바로 동거 상속주택입니다. 일반 상속주택은 동거 상속주택을 못 받기 때문에 11억에서 5억을 뺀 6억이 바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산출한 상속세가 1억 1,640만 원이 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6억에서 1억 1,600만 원이니까. 그런데 동거 상속주택의 경우는 이 6억까지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고 따라서 상속세도 제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상속주택의 가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절세액이 더 커진다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동거 상속주택의 혜택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요건을 제시하겠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하나가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냥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사항을 보면은,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즉 사망하신 날부터 해서 소급해가지고 뒤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미성년자연 기간이 있으면은 그 미성년자 기간을 뺍니다. 왜냐면은 봉양한 것인데 미성년자는 부모한테 오히려 봉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봉양했을 때는 그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니까 미성년자 빼는 게 취지 맞죠. 자, 여기서 몇 가지 또 챙겨볼 사항이 있는데, 이때 피상속인은 거주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 개념은 주민등록법상 거주가 아니라 외양관리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를 대체적으로 거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단어가 하나의 주택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계속 한 주택에서 10년 동안 살고 이사도 못 다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분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한 세대를 이루면서 한 주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택이 아니라는 개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봉양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나이 되면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회사 다니는 나이가 또 근무지를 옮겨야 될 형편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정부에서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 단 그 계속성만 인정해주고 그 사유 때문에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게 되지만은 그 떠난다고 해서 계속성은 와야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 7년을 내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군대를 갔다. 그 2년 후에 돌아오면은 다시 10년을 채운 게 아니라 나머지 3년만 채우면은 10년 채운 걸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나온 것이 바로 징집의 경우, 그 다음 근무상 형편, 취약상 형편 또는 질병 추이 목적일 때는 우리가 A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주는 것은 A를 인정하되 그 기간은 우리가 동거기간에서 뺀다는 사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조항은 이제 동거기간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위한다던가 아니 다른 가지 여러 사로 위해서 2주택 이상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기 위해 이런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이 동거 상속 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우리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세대 1주택에서 다음 경우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세대 2주택 비과세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1시 2주택이 된 경우 좋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줄게. 단 종전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조정구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2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결혼해서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됐다. 그것도 인정해줄게. 단 배우자의 주택을 5년 내에 처분을 해야 돼. 이런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집이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한 전통주택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7항 2호에 따른 일용주택일 때, 즉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제 나 농사 그만 짓래 하고 떠나가면서 남은 주택일 때, 그것도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줄게. 또 반면에 이와 반대로 귀농주택도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봉양 합가하는 경우도 인정해줄게. 단 상속인의 주택, 즉 피상속인의 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주택을 5년 내에 처분한 경우에 하나씩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피상속인이 상속일 개시 전에 결혼했어요. 아까 2번에서는 상속인이 혼인합가인데 이 7번에서는 피상속인이 혼인합가예요. 그랬을 경우도 우리가 이 배우자의 주택을 5년 내에 처분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가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뭐 우연찮게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지분이 일부일 경우에, 대지분이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이것도 1주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8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긴가민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실제 세무 상담에서 자세하게 따지자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추징 당할 사례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이제 상속 개시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 무주택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상담자 사례처럼 이분이 무주택자로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같이 지분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택자로 보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상담자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상담자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아버지랑 어머니랑 내가 모시고 살다가 아버님이 사망했어요.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주택을 어머니와 나하고 2분의 1씩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명의자가 됐는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 이제 지분을 내가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019년까지는 내가 이미 어머님인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야, 유주택자야. 그래서 당신은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것이 2019년까지 세무당국의 태도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공동매입원은 우리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니까 10년 이상 계속 동거 봉양하겠다 그러면은 상속 당시에 상속인과 동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10년 기간이 중요하지, 상속할 때까지, 상속 개시일까지 내가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0년 마치면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가면은 긴가민가한 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한 8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말했는데, 상속주택을 말했는데,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냐? 오피스텔도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무허가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법상인 단독주택을 볼 뿐 아니라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다가구 개념에 딱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야 된다. 주거로 쓰는 층이 3계층 이하야 된다. 총 19세대 이하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들을 맞춘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봉양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며느리나 사이도 우리 상속인을 인정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상속이나 대습 상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은 직계 비속이 받습니다. 직계 비속이 받는데 그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일 전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때 받는 사람이 대습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대습 상속 경우에는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상속주택인데 재개발해서 우리가 1+1, 즉 두 채의 주택을 받게 됐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1+1 받는 건 상당히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요즘은 2주택 이상 무조건 중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공동 상속을 했어요. 동거 상속주택 쭉 형태를 다 맞춰왔는데 이것을 공동 상속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 상속인의 지분만큼만 우리가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거 기간. 10년 동안 동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무주택 기간이 있었어. 그럼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 무주택자도 1세대 1주택 기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10년을 살았는데 사실 8년 동안은 내 집에 아니라 전세 살았어. 그 2년을 전에 2년 전에 아버님 사가지고 같이 모시고 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했냐? 2년밖에 주택은 보유 안 했지만은 1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동거 기간을 판정할 때는 다른 기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근거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왕왕 있죠. 대부분 다 우리가 세무당국에서 동거 여부, 거주 여부 판단할 때는 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만약 손주나 손녀는 어떻게 될까요? 손주나 손녀도 대습 상속일 때는 당연히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돼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도 만약 별도의 주택이 없으면은 이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것도 동거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꼭 동거 상속주택에 10년 동안 계속 동거 또는 10년을 보유할 필요 없다. 아까 건 설명 한번 드렸죠? 이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중요하고 한 세대가 중요하고 한 주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 계속 같은 주택에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란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은, 상속인들 간에 이제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협의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만약에 동거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 주택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최소한도 6억만큼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할 때, 한 단계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거 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동거 상속주택을 통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비교 검토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대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수나 세대 분리할 때 꼭 이렇게 동거 상속주택을 같이 넣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우리가 재산 증식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은 가장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징도 많이 나고 있는 동거 상속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